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경제 3법 처리 의지를 다시금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논의에는 반대했는데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재벌과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노동법을 둘러싼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 교수님, 이 공정경제 3법, 네. 기업들은 이제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어쨌든 그거하고 네. 노동관계법. 우리 사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갑자기 이게 지금 확 부각이 됐는데 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노동관계법도 함께 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좀 네.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제법 그리고 또 노동법 네. 그 뭐 사실은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전체를 흔들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법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깊은 논의 없이 예.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이게 파악을 못 하고 있나 싶은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요. 경제가 안 좋은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 특히 지금 고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어려운 이 노동자들 경우는요 거의 시장이 붕괴될 정도입니다. 사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말해도 지금 참 부족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뭐 기존에 뭐 경제법을 전면 틀을 손을 보고 또 노동법도 어떤 노동법이냐 그러면 노동조합의 어떤 특권을 늘리는 그런 지금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하려는 지금 그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 예. 그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좀 제동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야당이. 근데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 노동법도 조금 손을 보겠다는 정도고 사실은 지금 야당이 지금 구체적으로 예. 노동법을 뭘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 소장, 그러면 정부가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노동 관련법의 내용이라는 것이 예. 이 노동자들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는 뭐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직 들어가 있는 뭐 노동관계법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제도 개혁과 관련된 법률안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로 협약을 비준하는 야에 따라서 그에 준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예.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정겨져 해고자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노조 아닌 판정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법률로 개정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사안은 남아 있지만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올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공정거래 3법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노동관계법 개혁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맞불을 놓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던 분 아닙니까? 박근혜 네. 정부 공약으로 그랬던 분이 이제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없고 그래서 노동관계에 대해서 이제 경영계의 요구를 많이 담은 그런 개혁안을 가지고 맞불을 놓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맞교환하자라고 하든지 또는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힘든 처지를 이렇게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어떤 뭐 전략, 타협 또는 전술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사실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로 협약 비준을 위해서 예. 실직자 또 해직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정비하자는 게 지금 정부 생각이잖아요. 예. 근데 김정희 위원장이 얘기하는 노동관계법 고치자는 것은 노조에 너무 기울어진 현재의 많은 노동법의 문제를 좀 예. 바꿔보자.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바꿔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아예로 기본 협약을 비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는 비준하지 않는 나라가 아주 그 초소형 국가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준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경사노위에는 이제 경영계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맞불을 놓으면서 이런 대책을로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이제 제시했었죠. 그랬던 내용이라서 그때도 아예로
협약을 비준하는 거에 대한 맞불 놓는 전략으로 경영계가 제시했던 아니고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있는 모양새도 좀 더 판을 키워서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그런 카드로서 하고 있는 것이지 노동관계 개혁법 안에서 그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넓은 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 예. 지금 여당이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그러니까 ILO라면 국제노동기구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ILO 기본 협약은 이제 4개의 기본 협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동노동 금지는 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결사의 자유, 가장 기본적인 노동 상권에 관련되는 거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리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하고 또 강제노동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준을 못했던 것을 이제는 이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요구가 비등했었고요. 그걸 이제 비준하게 되면 정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정부는 먼저 비준을 하고 법 개정을 할 생각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방식을 택했죠.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조항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향적으로 뭔가 제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지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이 노동시장 해고와 고용 같은 게 너무 경직돼 있다. 이대로 두고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인식이 사실 좀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김종인 대표가요. 뭐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없어가지고 좀 말하기 좀 뭐 할 것 같아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ILO 협약을 이유로 노동법 개정안은 지금 사실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ILO 협약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중국, 유럽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ILO 협약 자체가 주로 유럽 기준에 맞춰 있다 보니까 미국, 중국은 아예 이 협약 인정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우가 지금 사실은 지금 노동시장 자체가 뭐 극강을 달리지 않습니까? 대기업, 공공 부분에 어떤 아주 좋은 노동시장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진짜 어려운 이런 데 있단 말이죠. 도대체 우리한테 이게 ILO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는 거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가장 집중된 데가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세계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ILO 협약을 가지고 노동법을 이렇게 뭐 개정하겠다는 게 지금 여당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종인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책이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노동조합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더 기울어지니까 이걸 좀 보완합시다 하는 이런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손을 대야 될 부분은요. 진짜 이 어려운 노동자들한테 실효성 있는 노동법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보세요. 뭐 플랫폼 노동자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요. 사실 거기에 맞는 지금 노동법은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ILO가 어떻게 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을, 우리 노동자를 어떻게 여하에 보호하고 그다음에 여하의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할 거냐. 그리고 일단 취업한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ILO 협약은 이 단결권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불법 활동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해고된 사람도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파업 준비하는데 들어간 시간 이것도 다 이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의 어떤 뭐 권한이랄까요? 그걸 늘리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럼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어딘가요? 대한민국 근로자의 10%만 지금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뭐 고민해야 되지만 지금 이게 충분히 국민들한테 이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이제 좀 깊어지면서
고용이 지금보다 훨씬 악화됐을 때 잘못하면 노동법 파동납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노동법 파동이라는 게 뭘?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노동법 개정을 한 다음에요. 그거 가지고 워낙 반발이 많아가지고 다시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그 법 없던 걸로 하자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동법 파동이에요. 물론 그게 굉장히 그 당시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한 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보면 야당의 반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너무나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게. 상황이라는 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경제가 어렵고 사실은 고용 부분이요. 예. 진짜 아무런 보이스를 못 내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자영업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너무나 지금 시급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지금 싹 사라지고 갑자기 무슨 아이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제법 그게 상법 공정거래법입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로 가버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다. 이제 또 뭐 대통령은 지금 뭐 뉴딜 하자 그러잖아요. 네. 코로나 뉴딜 하자 그러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 지금 일이 벌어지는지 오히려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 노동 이제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노동 개혁 뭐 관계법 개혁이라면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예.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예. 그게 아예로 기본 협약하고 반대되는 성격의 이제 방안을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근로기준법 고용과 반대된다는 관련된 건 뭐 해고나 이런 걸 좀 쉽게 하자 그런 말씀이신 해고 거죠? 쉽게 하자 반대라는 게? 이런 예. 얘기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노동개혁을 하려다가 예. 노사관계 쪽은 포기하고 양대지침이라고 해서 저성과자 해고 네. 요거 해고를 쉽게 하자 요 조항만 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뭐 못했죠. 또 정권이 어수선해져서 못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요 양대지침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던 노사관계 근로기준법 양쪽에 개혁 방안을 들고 나온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네. 제시한 것이다.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노동관계 개혁법을 다시 들고 나왔던 네. 거고요. 96년, 97년에 김영삼 정부 때 노동관계 개혁법은 그때 이제 정리해고법 이미 통과됐죠 이미. 예. 근데 파견법 이런 비정규직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키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노동계의 반발로 못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IMF 직후에 IMF의 요구로 사실 받아서 김대중 정부에서 통과되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노동계가 이제 반발해서 노동관계 개혁법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런 정리해고법 파견법의 후속으로서 좀 더 유연화해야 된다라는 입장하고 지금 이미 유연하다. 비정규직도 많고 예.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균 근속 연수가 OECD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이런 나라에서 더 유연하게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양론이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늘 그 얘기하는 게 그 세계경제 포럼 같은 데서 보면 이 해고와 고용 유연성이 한국이 너무 떨어진다. 예, 예. 그래서 기업 경쟁력을 좀 높이는데 장애가 많다. 이렇게 기업들의 걱정이잖아요. 소장님 예.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 예.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음. 사실은 세계 1000대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이요? 우리로 따지자면 재벌 대기업들의 친목 단체와 같은 성격을 예. 가진 곳이라서 예, 예. 거기서 발표하는 건 이제 정경영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걸 그대로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OECD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얘기를 받아야 되는데 OECD는 예전에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결코 유연성 일변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노동시장 유연성을 요구했던 98년에 요구했던 IMF조차도 결코 이제 유연성 만능은 아니다. 안정성이라는 게 조화돼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유독 유연성과 뭐 세계화 이런 일변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인용하는 것은 사실 일방적인 경영계의 목소리 그것도 좀 더 객관적이지 않고 왜곡돼 있는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끌려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끔 우리 조금 정부도 말씀드려야 될 예. 것 같은데 이 문제는요.
우선 노동시장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 말씀드린 대로 극가극을 달립니다. 음. 대기업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요. 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냥 근속 연수에 따라 따박따박 올라가요. 연공서열제. 연공서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했더니 보통 입사해가지고 한 30년 된 사람 격차를 봤더니 우리는 대략 한 4.5배 납니다. 다른 나라 얼마 좀 나는지 아세요? 대략 1.5배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그냥 차이가. 임금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 예. 경직적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 부분에 해고 해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회사 망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 노동 시장이 있어요. 대기업 공공 부분. 예. 진짜로 참 축복받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러죠. 야,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바로 그런 직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 반면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근로자 3명 중에 2명은요.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로자는 거기서 일해요. 그게 사실은 노동시장에 뭐 유연성이고 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거기 별로 임금이 좋지가 않아, 근로조건이. 예.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특히 대기업, 공공부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건 뭐 사실은 급이 하나 보면 아는 거예요. 예. 보통 30년 격차 나면 1.5배가 평균인데 우리는 4배가 훨씬 늦는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그게 파업이라고 하는 게 낮다 그러면 대기업이야 우리나라는요. 그 정도로 사실은 임금도 빵빵하고 고용보호 빵빵한데 파업 나면 다 대기업에서 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비극이죠. 극각을 달리고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요. 예. 아까 이제 OECD 이야기를 하고 아이로도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이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문제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뭐 일반론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상황을 제대로 못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근데 기업이 양극화되어 있는 거를 뭐 노동법으로 이렇게 노동법을 좀 고쳐가지고 그 현상을 개선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노동법의 문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대기업의 강성 이 노동 때문에 노동조합. 생기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또 그렇게 그걸 또 공감하지 않는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구조도 예. 또 노사관계 구조도 이중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대기업, 공공부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만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어 조직률이 10%인데 사실은 뭐 다른 나라는 조직률이 10%라도 단체 교섭은 다 적용돼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입니다. 조직률 10% 우리와 똑같은데 교섭 적용률이 10%밖에 안 돼요. 네. 교섭 적용률이 90%입니다. 우리는 그냥 조직률이 그냥 교섭 적용률인데 사실은 이게 노동조합 효과가 얼마나 크냐인데 사실은 노동조합 효과보다도 경제 구조에서 기업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에 기업이 어느 정도 대기업이 나야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우리 이중화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뭐 노동조합 효과는 부수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구조의 이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하도 위반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과징금도 내지 않고 있는데 처벌도 되지 않고 기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걸 조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제 개혁하자라는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일찌감치 했어야 될 경제 문제.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기업 간의 양극화를 일단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의 룰이라도 만드는 것을 해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사실 노동조합에 관련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우리가 어찌 해결해야 될지 그다음 방도를 같이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네. 예. 그 우리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 40%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막 이거 강성 특권화 되기 전에는요. 네. 10명 중에 4명이 다 대기업이 일했다니까요. 네. 그 당시에 뭐 삼성에서 일하고 현대에서 일한다고 큰 대수 아니야. 지금 삼성, 현대 취업하게 되면 현수막 붙일 정도가 돼버립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떠냐라면 대략 5대 5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렇습니다. 네. 근로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면 대기업이 저렇게 없어졌냐? 일자리 어디로 갔냐는 거죠. 네. 해외로 가지 않겠습니까? 다? 아니 해외도 해외지만 네. 기본적으로 대기업 입장에서 채용 안 해요. 채용을 안 한다. 채용 안 합니다. 채용 안 하고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뭐 꼭 필요하다면 자동화, 그다음 로봇 이렇게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우리가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들 일자리 미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소기업들 경우에서 가지고 하청 단가 거기서 예를 들어 임금이 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하청 단가가 중소기업 특히 협력 중소기업들한테 다 전가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가 사실은 지금 현재 노동법 문제에서 가지고 단순하게 노동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문제가 아주 이렇게 꼬여 있는 이런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노동법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좀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 지금 이 아이로 협약 그것 때문에 이거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어? 아이로 협약만이 보이냐고요. 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를 봐야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그 고용 비중이 높다 그러는데 예.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통계는 다 사업장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여러 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도 다 사업장으로 쪼개지면 30이 미만이 됩니다. 은행이요? 기업 지점별로? 기준으로 하면 고용 비중은 한 40%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왜 늘어났냐? 대기업은 왜 채용을 안 하냐? 대기업의 임금이 높아서 그러냐? 충분히 사실은 엄청난 이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의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외주 하청하는 거거든요. 외주 하청이 대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은 직접 고용하는 비용을 줄이고 간접 고용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 비용 절감을 해온 거죠. 그런 비용 절감이 사실은 그 대기업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이중 구조를 낳는 요인이죠.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는 그런 하청 단가로 그러나 대기업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노동 조건 개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물론 노동조합도 거기에 사실은 반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노동조합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요인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낳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거 사업체 얘기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업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자 뭐 한번 짐작해 보시겠어요? 우리나라 사업체가 한 350만 개 됩니다. 예, 전체 사업체가. 전체 예. 사업체가요. 예. 그중에 한 1%, 한 3만 5천 개 정도가 대기업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정말 우리가 참 중소기업들 그리고 그 사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지금 좀 위험한 이런 좀 구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노동법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EU 특히 이제 유럽 기준으로 놓고 보면 EU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잘 맞지 않는 지금 옷을 입히는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산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제 유럽은 산재 사고가 별로 없어요. 안전이 잘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기본적으로요. 이 우리가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 훈련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아무 숙련 없이 위험 업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냐 한다 하면 그냥 이 위험 업무라고 하는 거는 나 하기 싫어. 난 정규직이야. 사실은 그걸 다 이제 하청을 주고 뭐 용역을 줘버리거든요. 예.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 사실은 지금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산재 사고를 줄이려고 그러면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업주 처벌하고 형사 처벌이 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유럽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직업훈련 제대로 시켜가지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일을 해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지금 경제 이중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게 되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네, 그러시죠. 뭐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기한 노동법의 문제, 네. 기업들이 원하는 노동 문제, 뭐 예를 들면 파업의 대책으로 허용해달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 정도가 그러시죠. 기업들이 네. 되는 겁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아마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대책으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파업의 대책으로 허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 결국 노사가 이제 뭐 힘의 균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임금이 제대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업주 경우는 뭐 전혀 노동조합이 힘을 못 미치는 거예요. 예. 하나가 뭐냐 그런다면 파업은 났는데 우리 사업장을 이렇게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파업이 나면 우리는 공장 안에서 하거든요. 사업장 안에서. 다른 나라 이렇게 못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파업 동안에 한다고 다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예. 그것도 막아놨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그런다면 파업 나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아주 고약한 노동조합 경우는 사업주를 부당 노동 행위했다고 형사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고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우 좀 선처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파업 내지는 이 단체 교섭 들어가게 되면요 예. 사업주가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그러면 대책을로라도 해달라. 예. 이게 1번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부당 노동이 했다고 그거를 형사처벌하지 마라. 예. 어. 사업주를 형사처벌합니다. 네. 형사처벌은 쉽게 말해가지고 네. 형사니까요. 예. 당신은 말이야 아주 나쁜 짓 저질렀구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서로에게는 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그렇게 다루지 말아달라는 거고. 예. 그럼 노동조합도 잘못하면 노동조합도 부당 노동 행위로 거기서 또 처벌해달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류 이제 문제들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이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걸 염두에 뒀는지는 확실치 않고요. 네, 뭐 지금 사업주는 지금 분명히 기업들은 지금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네, 그런 그렇게 얘기를 보시면 될것 김종인 같습니다. 위원장이 이제 염두에 두고 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소장님은 그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사안이 이제 뭐 아이로 기본협약 비준이 사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온전히 지키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노동계의 주장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맞불로 이제 외국에서는 명료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그 사안입니다. 대체근로 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조항 자체가 무의미하고 선별로 좀 어느 정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걸 구체요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조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파업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파업 제한 우리가? 조정 전치주의라고 파업을 들어가려면 최소 15일간 냉각 기간을 가지고 네. 외부 기관의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립 안 한다고 해야 파업에 돌입할 수 예. 있어서 그런 제도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 정리해고를 한다, 이 파업 못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임금 협상을 고리로 해야지만 합법 파업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있는 파업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조항까지 더 덧붙인다면 사실은 헌법상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보수적인 악법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대처리즘, 80년대 대처리즘이 있는데요.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시대를 회귀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정 경영계가 이걸 필요로 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던데요. 아예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아예로 기본 협약에 맞불을 놓는 그런 전술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뭐 현실에 말씀하시겠-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정 전치주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노동조합이 권한을 기본권을 침해받는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요식행위입니다.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장치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파업이 예를 들어 구조조정 때문에 파업을 안 해요. 그 쌍용차 안 보셨어요? 어느 노동조합이 그것 때문에 파업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또 법원 가면 대부분 그걸 폭넓게 봐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 대한민국의 파업으로 한다면 어느 나라보다 지금 파업 일수도 길고 파업 빈도가 커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우리가 파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이 견제 장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한 조정전치주의 1분만 드리겠습니다. 대책을로 허용하고 조정전치주의가 같이 병립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런 그 파업에 대해서 사실은 대관시하는 게 있는데 경제적 이유를 들어야지만 가능하고 나중에 손배 가압류나 이런 것으로 민법 형법에 의해서 제어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폭넓게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